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있는 중관춘 전자성의 한국창업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관춘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창업 단지인데요. 예전에는 베이징대나 칭화대가 있는 하이딩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베이징시 내에 16개 구에 모두 자리 잡은 창업센터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창업원은 여기 베이징 차오양구의 중관춘 전자성에 개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한국창업원의 원장이신 고영하 원장님을 모시고 한국창업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역할,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들여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창업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한국 중소벤처기업 전용 공유 오피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한정수기업 30년이 됐는데, 한국에서 중국에, 특히 이제 북경에 진출한 기업이 등록 기업 숫자로 보면 한 2,7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중소기업 협회의 등록 회원이신 중소기업이 한 10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한정수기업 30년이 됐지만 30년 동안에 이게 각각 흩어져서 이런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 상황이나 어떤 한정관계나 이런 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옛날보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중국 자생력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시너지도 나고. 제가 여기 아직 뭐 완전히 열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둘러보니까 네.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네.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나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 오피스이기 때문에 독립 오피스가 이제 53개 정도 회사가 쓸 수 있는 독립 오피스가 있고, 그 입주 기업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비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독특하게 그 로비를 아주 훌륭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 면적은 한 4,400평방미터고요. 일단 여기 입주 기업들이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손님이 오시면 커피숍이나 아니면 무슨 호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손님을 만나서 이제 비즈니스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호텔급 로비를 저희 저희 창업원 입구에다가 만들어 놔서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손님들을 만날 때 어디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창업원에 오면은 그 로비에서 그냥 손님을 접대하고 어떤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계셨죠? 네, 20년 있었죠. 딱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왔으니까요. 그 중국에서 뭐 한국 기업이 사업하는 환경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꼭 뭐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게도 다 맞는 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 직접 경험을 한 2002년도에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중국이 이제 CDMA라는 기술을 가지고 2G 그 서비스를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CDMA 핸드폰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도 같이 진출했고, IT 기업들이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는 그런 러시가 이루어졌고, 그때 제가 같이 그 무리들하고 섞여서 이제 와서 2002년도에 중국에 오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CDMA 핸드폰이 한국에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중국은 그때는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어서 못 팔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만약에 한국에서 개발한 폰 모델을 하나, 모델만 가지고, 이게 샘플만 가지고 중국에 오면 중국의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만나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지내고 나니까 핸드폰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있는 핸드폰을 파는 건 샤오미, 오포, 뭐 비보 이런 거고요. 그 당시에 옛날에
2002년도에 중국의 마켓시어 42%를 하던 노키아는 망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또 CDM이 많은 기업들, 세원텔레콤이라든가 맥슨텔레콤이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그 당시에는 한 20% 정도 마켓시어를 했는데 지금은 뭐 2%, 3% 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2002년도에 그 시장은 중국은 중국 자체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팔리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셀러스 마켓이죠.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뭐냐면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있어요. 중국 국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많은 다른 나라, 유럽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이런 동남아든 여러 나라의 모든 제품들이 중국에서 있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이제는 그 커스터머 마켓이 된 거죠. 바이어 마켓이 된 거죠. 그때는 줄 서서 사갔으니까 지금은 왜 줄을 안 서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했는데 그건 안 되고요. 환경이 변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중국의 국민소득이 한 1,500불 정도 됐고 지금은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됐고 그런 사이에서 소비자 자체가 그 구매 능력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셀러스 마켓에서 뒤에는 커스터머스 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런 그 상황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 계속 계시고 이 네. 창업원도 여시고 네.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2000년도 초반에는 10%씩 성장을 했고 지금도 뭐 중국이 뭐 망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도 상당히 큰 이제 5%대 이상 성장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발표한 그 중국 정부의 그 GDP 성장 목표가 5.5%입니다. 그러면 5.5% 성장하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5.5% 중국이 만약에 5.5% 성장했다면 유럽의 웬만한 나라 하나가 전체의 그 GDP만큼이 중국이 성장하는 델타, 증분, 올해 성장해야 될 증가되는 부분 자체가 유럽의 웬만한 국가의 1년 GDP에 맞먹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 가서 이만한 시장을 찾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사이즈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견줄 만한 시장이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미국의 시장이 한 70% 정도 규모가 되고요. 유럽의 시장이 80%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유럽의 EU가 있는데 EU 전체에 20몇 개 이제 나라가 있는데 중국 한 나라가 유럽 전체 시장의 80% 정도. 유럽의 한 20개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팔리는 것만큼의 물건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 역시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어떤 정치 체계를 갖고 있고 언어 체계를 갖고 있고 문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으면 20개 나라에 각계 전투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통일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방법이 없는 것 뿐이지 그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국의 자본 내지는 중국의 큰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유망한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많이들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 수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현재도 내고 있고 전 세계 가장 많은 그 인공지능 관련 유니콘 기업을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한국이 그 기술이 좋다 그러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따져보면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은 사실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정도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중국에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인 기술 자체가 경쟁 우위에 있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전 세계 미국하고 지금 기술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 뒤이어서 이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미국에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니까 쉽게 이제 최첨단 기술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막혀서 그럼 다른 기술을 사야 되겠다.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사야 되는데, 한국은 이미 경쟁력 있는 기술이 적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회사들의 기술을 많이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IC 초대 센터장 하셨고, 그때는 투자 유치를 되게 많이 하셨죠. 한국의 유망한 기업하고 이제 그렇죠. 연구해 주시고, 그때는 그러면 어떤 그 특징이랄까 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KIC 센터장을 했고, 그때 4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유치해 준 경험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하면은 우리가 처음 생각나는 게 이세돌 선생님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돈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 붐이 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요소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중국에서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2017년도 초반만 해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인공지능의 일부분 앞서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또 응용 쪽으로, 인공지능 어떤 기본 기술도 있지만 그 응용 쪽으로 발전된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그런 기술이 중국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한국에 유망한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그 회사를 중국에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텐센트라는 기업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한국 기업 그거 텐센트를 소개시켜드린 그 기업은 오지 않았어요. 미국에 간다고. 중국에 오지 않고 미국을 먼저 하고 중국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는 사이에 텐센트는 그 유럽에 있는 파트너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지금 크게 성장을 했죠. 그 정도로 그 텐센트가 한국에서 원하는 기술이 있을 정도로 그 한국에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중국 한 나라가 투자하는 게 한국의 10배 이상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7년도, 18년도, 19년도, 21, 22 지금 한 5, 6년간 인공지능 투자를 한국보다 10배를 더 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우리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IT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전 세계 클라우드 마켓 시어를 보면 1등이 아마존, 2등이 MS, 3등이 알리바바, 4등이 구글. 알리바바가 구글보다 위에요? 네. 그 다음에 5등이 화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뭐 없습니다. 여기 순서에. 10등 가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IT 기술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그 밑에 기반 기술이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에서부터 중국이 전 세계 기술을 뭐 3등, 5등 하는 기업이 있는 식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응용을 잘한다. 응용 쪽은 잘할 수 있어요, 한국이. 왜 그러면 사회가 이미 고도로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만불 소득이 아니라 3만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필요한, 중국도 지금 만불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는데 3만불이 되면 나올 그런 고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한국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 밑반에 있는 기반 기술들은 아직도 중국이 앞서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왜 한국 기업들이 안 되냐? 사실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그렇다고 봅니다. 일부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시 중국 얘기로 돌아가서 네. 한국 기업이 그래도 중국을 경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다면 이제 그런 비관적인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이 중국에 많은 물건을 팔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제가 여기 숫자가 하나 있는데 무역협회에서 이제 1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202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수출 총액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25.3%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의 25.3%가 중국으로 나갔다, 중국에 팔렸다 하는 거고요. 그때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얼마가 팔렸느냐? 우리나라 수출의 14.9%가 미국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한 5% 정도가 홍콩에 팔렸기 때문에 그거를 합치면 중국 25.3% 더하기 5% 하면 30% 이상이 홍콩과 중국계에 팔렸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14.9%에 비교해 보면 미국의 2배 정도가 중국에 팔렸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2배 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이 더 큰 시장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시장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제품을, 그럼 중국에 판 그 30%라는 그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철강 제품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일반 소비 제품이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산업재가 많이 팔리고, 소비재가 뒤에 팔렸다. 이런 영향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중국에 가서 다 망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들 산업재를 하시는 분은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소비재를 하시는 중소기업 기업들이 약진을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은 중국에서는 시장은 커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서러운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되는 현실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한국창업원 같은 곳에서 저희가 물론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경쟁력을 서로 갖추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창업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그 일반적인 여론 중에 보면 중국을 좀 무시하거나 이런 그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표가 뭡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첫 표가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 고객을 우선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 표 아니겠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의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보다 2배 더 큰 고객인데 그만한 그 고객으로서의 대우를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